올해는 드라마 풍년의 해인 줄 알았어요. 이름 없는 방송사에서 드라마 하나로 시청률 17%를 뚫고 심지어 케이블 TV를 끊고 다들 유튜브 OTT로 넘어가는 시대에 시청률 20%가 넘는 드라마도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끝난 지금 드라마 풍년 사라졌어요. 밭에 씨를 뿌리고 싹수가 퍼렇길래 물만 잘 주면 올해는 굶은 일 없겠다 싶은데 자고 일어나니까 메뚜기 떼가 기습한 거 마냥 수확할 게 없습니다. 오늘은 이거 짧게 짚고 넘어갑니다. 왜 드라마 영화에 이렇게 용두사미가 많은지, 그리고 내가 드라마 영화 스토리를 써야 될 때 지켜야 되는 하지만 너무나 많이 놓치는 스토리 전개의 기본 원칙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원작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고 드라마도 유튜브가 뜨길래 클립 위주로 유튜브에서 보다가 관심이 생긴 케이스예요. 이 영상도 원래 아예 다룰 예정이 없었는데 어제 마지막에 챙겨보고서 이건 좀 아닌데 싶어갖고서 급하게 영상 만드는 거라갖고 용어라든지 개념 또 세세한 내용이 있어서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를 하고 시청해주세요. 자, 일단 PPL 뜬금없는 러브라인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뭐 하라고 뒤에서 칼 들고 협박하는데 뭐 어떡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게 지금 안 다루는 이유가 저는 이게 드라마가 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뭐 욕먹을 부분이 아니다 이건 절대 아닌데, 여러분 솔직히 재벌집 이전화 보면서 이거 드라마 좀 재밌는데 PPL 좀 줄이고 러브라인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 드라마에 쌍욕을 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극 중에서 만년 꼴찌이지만 세계 최고의 차를 만들겠다는 포부 이런 애정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자기 임원들은 무조건 S클래스 타고 경원 비서들이 뭐 사건 나왔고 출동할 때마다 그 S클래스가 더 비싼 뭐 지바겐 태우고 뭐 이러더라도 그냥 저냥 넘어가서 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음식이 기깔나게 맛있으면은 중간에 뭐가 좀 씹혀도 넘어가 준다예요. 근데 이 약속을 안 지킨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칭찬을 좀 할게요. 저는 제가 글이나 서사를 가르칠 때 있어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물이에요. 인물 디테일이 올라갈수록 내가 만든 스토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형이랑 동생 둘이 있습니다. 둘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감이 잘 안 잡히죠? 이렇게 해봅시다. 나이는 뭐 한 40대 정도 잡을게요. 인생도 어느 정도 살고 사회생활을 좀 한, 형은 망나니, 동생은 착실하게 살아온 회사원 정도로 합시다. 형은 다혈질이고 참을성이 없어요. 동생은 형을 형으로서 가장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형은 동생에게 형답지 못하다, 내가 항상 동생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열등감이 있는데 이게 다혈질적인 성격이랑 맞물려서 종종 화를 냅니다. 이렇게 둘이 안 맞다 보니 둘은 평소에 자주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대충 아까보다 감이 잡히죠? 이제 둘이 만날 상황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몇 년 만에 모인 두 형제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러면 자세한 대사까지는 몰라도 어디서 많이 본 드라마 장면인데 싶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스토리 작가인 내가 여기서 할 일은 뭘까요? 네, 이 장면을 그대로 상상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받아 적는 겁니다. 작가라는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상황을 세워두고 관찰자처럼 이걸 지켜보는 역할입니다. 그래야지 최대한 EP1, EP2가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내 사상, 내 감정에 이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인물 구성이 가능하고 그게 완성도를 위한 플롯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게 되지 않는다면은 인물에 대한 조사, 공부, 설정을 덜 짠 겁니다. 당장 사람 심리부터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들이 참 잘해요. 인물들을 참 찰지게 잘 뽑아요.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스토리 요약하면은 칼을 빼고 죽느니 사느니 마느니 하는 거 16회 내내 질질 끌고 갑니다. 근데 여기에 인물들 케미, 대사, 설정, 적절한 연출까지 맞물리니까 거의 뭐 겨울에 듣는 벚꽃 애닝 마냥 아직까지 회사가 되고 있잖아요. 재벌집 막내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양철 회장이라는 인물은 여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재벌이랑 달라요. 우리가 흔히 아는 재벌들은 진짜 막 돈만 밝히고 뭐 돈만 된다 그러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2020년 서울이라는 이 세계로 환생한 뭐 흥부와 놀부의 놀부 느낌인데, 이분은 본인만의 돈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플러스 판단력이나 머리 쓰는 것도 날카롭고 괜히 국내 최대 규모의 회사 총수가 된 게 아니다라는 거를 극 초반에 너무 여실히 잘 보여줘요.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몇 이거죠. 몇 개고 뭐 이거 그냥 배우가 연기를 잘했다, 연기로 살렸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인물 설정을 탄탄하게 잘 잡았기 때문에 미래를 본 진도준 vs 재벌 총수 이 구도를 굉장히 흥미롭게 풀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드라마를 이렇게 인기를 끌게 한 원인이 후반에 안 지켜서 무너져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만 하면 인기 끌 수 있어 해서 인기를 끌던 드라마가 갑자기 이걸 안 해서 인기가 무너져요.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서민영 검사 부분이죠. 내가 부장검사인데 차장검사, 거의 뭐 검사장 딸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뭐라고 할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 공주님 오셨습니까?
편히 쉬세요. 방금이야 그냥 농담 삼아서 한 말이지만 특히나 저런 뭐 수직적인 남초 단체에서 누가 건드립니까? 이거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면 아마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물에 대한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계속 무슨 머릿속에서 써내려가듯이 작품을 쓰니까 자꾸 무너져요. 자, 여기에 작품을 무너지게 한 두 번째 원인이 있는데 바로 장르 법칙입니다. 저는 서사 스토리를 짜는 거의 핵심은 관객을 설득시키는 거고 연출의 핵심은 관객을 몰입시키는 거라는 얘기를 해요. 혹시 닌자 비유라는 말 아세요? 트위터에서 처음 퍼진 말이긴 한데 지금 쓰는 장면이 갑자기 닌자가 나와서 등장인물들을 다 몰살시키는 것보다 재밌지 않으면 다시 써야 된다. 뭐 대충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야기를 풀어가다가 닌자가 나왔다는 건 뭐냐? 이거는 짧게 보자면 임팩트를 주는 겁니다. 몰입을 시키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스토리를 통해서 서서히 빌드업을 시켜서 몰입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이 과정이 너무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한 번 한 번씩 터트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효자가 되겠죠?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웃긴 영상을 볼 때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지 이해가 되는 영상이 있고 그냥 몸개그 하듯이 원초적으로 웃긴 영상 있잖아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감정만 좀 바뀐 거예요. 뺏기고. 근데 어떤 연출을 했던 사람의 이목을 끌었다면은 이후에 관객들을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닌자가 나왔다. 그러면 닌자가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사란 설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작업은 원래 보통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이 다 끝나고 계속 돌아보면서 앞뒤를 짜맞춰 봐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부분은 없는지, 뭐 결말에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등이요. 이게 절대 한 번에 완벽하게 되지가 않아요. 문제는 작가님이 이 작업을 안 하거나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 추측이 아니라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후반부 대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쪽대본식으로 썼다고 미리 밝혔습니다. 근데 이런 방대한 스토리를 사람 한 명의 머리에서 쥐어짜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많이 쓰이는 스토리의 어떤 종류, 분위기, 느낌들을 분류를 해놨어요. 이게 바로 장르라는 녀석입니다. 자, 보세요. 닌자가 나왔어요. 닌자가 누군지 모르고 계속 쫓겨요. 이러면 스릴러가 되는 거고 닌자가 막 사람을 썰고 다니는데 내가 궁금해서 아니면 복수를 하고 싶어갖고 누군지 추적을 해나가요. 그러면 범죄 수사물이 되는 거고 닌자한테 복수를 다짐해요. 그래갖고 닌자 마스터한테 가갖고 무술을 배웁니다. 그러면은 무협 액션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하필 싱하형이에요. 그러면은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자, 뒤에는 웃자고 한 소리긴 한데 이렇게 장르마다 스토리가 막힘없이 튀어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말했지만 장르에는 규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느와르 장르를 예로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느와르의 설정은 법치주의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법보다 주먹, 총, 칼 등 되게 야생에 가까운 사회에 살아요. 야생에서 산다는 건 뭐예요? 누가 덮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느와르의 주인공은 항상 불안감에 떨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많이 중점을 둡니다. 물론 느와르라는 걸 이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게 바로 장르 이해도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클리셰를 부순다는 거는 요 장르에서 행해지는 규칙을 전부 이해하고 이것을 내 입맛에 맞게 몇 개 정도 비트는 걸 말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장르가 어떤 장르인지 다 알고 너무 사랑하고 도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변주곡 같은 느낌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은 뭐 정치물의 맛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회기물, 그중 우리가 이세계물이라고 하는 장르예요. 다만 여기서 시간여행을 계속 반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루프물이랑 그 차이가 갈립니다. 이거는 먼치킨이랑 꽤 가까운 장르예요. 다만 차이가 뭐냐면은 먼치킨은 주인공이 미친듯이 세기 때문에 그 통쾌함을 보여주는 걸 중점으로 두지만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 미친듯이 센 캐릭터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이입이 안 될 수가 있으니 이입이 될 만한 현실에 있을 법한 주인공을 내세운 다음 주인공이 있는 시공간 자체를 옮겨버려갖고 내가 지금 평범하게 가지는 것만으로 인정을 받는 세계로 가서 마치 먼치킨이 된 것처럼 사는 장르예요. 이게 이 세계물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두 장르의 핵심은 현실의 대리만족, 통쾌함 등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재벌집 막내 아들은 기본적으로 힘싸움을 하는 액션물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가진 무기는 회기로 인해서 한 20년 정도를 내다본다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상대는 재벌 그룹을 땅바닥부터 읽어낸 눈치 빠르고 머리 좋은 거는 거의 뭐 우리나라 1% 안에 정도 들 재벌 그룹의 회장님입니다. 당연히 이분이랑 맞붙으려면 머리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인공이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여기서 천재 캐릭터를 그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작가가 천재거나 두 번째, 주인공 빼고 모든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재벌집 막내 아들은 두 번째가 아닌 듯 하면서 교묘하게 계속 두 번째로 가요. 초반에는 주인공이 생각보다 머리가 좋다는 설정을 넣으면서 회기를 하고 나서라도 자기가 회기했다는 사실을 말빨로 어떻게 메꾸고 서울대 법대로 들어가는 듯 나 똑똑합니다를 보여주고 이렇게 자신의 회기 사실을 속이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판단력, 계산과 더해서 미래 상황을 적절히 사용하는 이 모습이 그게 초반에서 그게 매력과 흥미로움을 더해주는데 나중에 갈수록 너무 미래 원툴이 되어버려요. 이게 주인공한테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이 여기 미래가 있는데 이 미래가 아무도 모르는 거였다. IMF 터질 줄 알았어? 몰랐지. 9.11 터질 줄 알았어? 몰랐지. 월드컵 4강 갈 줄 알았어? 몰랐지. 이런 식이에요. 이런 규칙들이 점점 머릿속에서 빠져나가니까 이러는 건데
이러다 보니 아까 처음에 얘기한 이세계물 장르의 핵심, 통쾌함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사 스토리를 짜는 거의 핵심은 관객을 설득시키는 거고 연출의 핵심은 관객을 몰입시키는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드라마는 십사와 분량을 통해 갖고 계속 관객을 설득시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재벌로 태어나서 17년 동안 정말 죽어라 노력하잖아요. 남들 편하게 공부하거나 유학 갈 때 죽어라 공부해갖고 서울대 법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도 노는 거 아니고 투자 전문가 만나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지식들을 총동원해갖고 미친듯이 돈을 불려요. 이 돈으로 회사를 산다 어쩐다 자기 가족들이랑 지지고 볶고 난리를 쳐갖고 그룹 총수 진양철 회장님 눈앞에 겨우 들어가고서 이제 좀 물려받나 싶은데 갑자기 그분이 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승계싸움 미친듯이 합니다. 정치질하고 약점 잡고 쥐고 흔들고 해갖고서 17년 동안 순양 경영권을 뭐 가져오느냐 마느냐 하기도 벅찼는데 마지막 화에서 재벌도 아니고 미래빨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이 재벌들 약점 하나 준 내가 전생의 인연 하나 믿고 이번 생도 아니고 전생의 인연이었던 잘나가는 투자 전문가를 찾아가는데 그 사람을 무슨 3일 굶은 개 설득시키는 것 마냥 그냥 도넛 하나 먹이는데 설득이 돼요. 갑자기 눈 돌아가고서 윤현우를 환생한 진도준 마냥 막 따르고 재벌을 폭파시킬 계획을 하는데 그것도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청문회 앉혀갖고 음성 파일 하나로 내가 재벌로 태어났을 땐 17년 동안 해도 안 되던 거를 몇 달 만에 그냥 완전 붕괴 해제시켰어요. 이게 뭘까요 대체? 드라마가 한 설득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처음에야 비록 나를 죽인 재벌가한테 복수한다 였지만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나를 가장 배척하고 싫어했던 재벌 총수 또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사려고 아둥바둥하고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을 이어가면서 그 고집불통이던 진양철 회장이 결국에 막내 손주인 진도준을 인정하고 단순히 피상속자 상속자 관계에서 자신을 똑 닮고 가장 좋아하는 피보다 진한 관계가 되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양철 회장이 했을 때 눈물 콧물 다 쏟은 거고요. 이렇게 관객을 몰입을 시키고 설득을 시킨다는 거는 단순히 스토리 이해관계를 부여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 밖에 있었던 관객을 마치 순양가의 한 사람인데 끌어들이는 것에 있어요. 이 드라마가 끝나는 순간 이거를 보는 사람 한 분 한 분은 순양가 자제나 다름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양가 자제가 된 우리나라 국민 20%를 갑자기 마지막 회에서 아니야 너는 순양가 사람인 척한 거고 심지어 그 순양가 사람 너가 죽인 거야. 그 후회감으로 너는 복수해야 돼. 여기서 배신감 안 느낄 사람 있어요? 전 없다고 봐요. 이러다 보니 꽤 괜찮은 설정과 인물을 가진 진짜 통쾌함을 가져다주던 웰메이드 회기물에서 갑자기 3류 정치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이랑 마지막 화만 볼 때 아예 그냥 다른 드라마가 나와버려요. 이렇게 완결되고 싶었으면은 계속 회기나 진도준과 윤현우 팀장이라는 그 사이에 대해서 관계성을 내비치고 떡밥을 계속 던졌어야 합니다. 말했잖아요. 설득이라고. 그래야지 이유가 충분히 형성이 되고 관객들도 납득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장르를 트는 결말이라고 호불호가 꽤 갈리겠지만요. 그래서 아예 이런 것도 남기기 싫어갖고 원작은 깔끔하게 끝내잖아요. 깔끔하게 회사 먹고 끝. 그리고 예전에 나 자신한테 가갖고 회포를 푸는 듯한 느낌으로 마무리. 장르문학 상업소설에서 더할 나위 없는 전개입니다. 이거 파는 영상이잖아요. 적당히 장르에 대해서 이해만 하고 사람들 몰입만 시킬 수 있으면은 충분히 팔립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규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작가 본인의 신념, 가치관으로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에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나 뭐 돈을 밝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가족의 인정을 바라는 이런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들까지 나중에는 돈 많으면 재벌이고 재벌은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관객들이 질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1차원적인 선악구도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같이 졸업하잖아요 대부분. 어쨌든 마무리를 하자면은 마무리하기 전에 호접지몽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좀 하고 넘어가면은 꿈 뭐 이런 엔딩은 어디에 쓰이냐면은 덧없음 부질없음을 강조할 때 써요. 그래서 보통 야 이거 되게 좋아 보이지?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너 이거 엄청 힘들었지? 너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이것보다 나아. 너 한번 최선을 다해봐 하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 보통 쓰여요. 이게 물론 이제까지 쌓아왔던 전개를 전부 밀어버리는 거라 관객 입장에서 좀 진이 빠지고 배신감이 드는 장치이기도 한데 그런 것보다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중요할 때 그러니까 현실을 좀 강조하고 싶을 때 가끔 쓰이는 장치예요. 꼭 꿈이 아니더라도 주인공이 가졌던 거 이룬 거를 그냥 몰수한 전개도 여기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가 있죠. 자 오늘은 재벌집 막내 아들 결말을 분석하면서 스토리를 쓰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애착을 가졌던 작품인 만큼 어디까지나 감정이 동해서 만든 거라 표현이나 의견이 지엽적이고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토리 전개라는 것도 사실 저거보다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고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만든 것은 단순히 그냥 작품을 비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퀄리티의 컨텐츠들을 바라는 한국 문화 컨텐츠를 정말 사랑하는 한 시청자의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결말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세요. 유튜브였습니다.